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론 부분에서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 사무관리에 과학적 사무관리에 기여를 했는지가 좀 중점된 사항이다. 중점 사항이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이 배경 자체를 설명할 때는 이 20세기 초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왜 전개되죠? 이 대공황을 타개하려고. 당시 대공황 때문에 공장이 줄줄이 폐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보다 어떻게 이러한 대공황을 타개해서 좀 더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경영 합리론적인 연구 논의가 활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이 대량 생산이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제시된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우리 책에는 이 이미지 사파를 담지 못했습니다만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게 이제 뭡니까? 포드 아시죠? 포드.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가 만든 이 포드 자동차의 대표적인 모델이 모델 T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델 T를 만들어내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 공장에 대한 이미지고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뭡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있는 이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뭐 하는 거예요? 작업을 세분화시킵니다. 작업을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의 작업만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산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가격 자체의 대폭적인 인하, 자동차 가격 자체가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판매량 대수가 당시 1,500만 대에 육박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약 이 당시 가격으로 이 자동차 한 대를 샀을 때 한 $90 정도면 샀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100불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것도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킨 거예요. 원래 800, 900 정도에 했던 가격을 $90로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 이 모델 T로 인해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왕이 됐다.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뭡니까? 표준 작업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차별 능률 급제를 실시했다는 거. 자, 표준 작업량이라는 것은 이 작업 과정에서 시간과 동작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러한 작업 과정과 실적 자체를 표준화했다는 게 표준 작업량입니다. 그리고 차별 능률 급제란 건 뭐죠? 이러한 표준화된 과업 자체를 설정해 두고 이 표준화된 과업에 대해서 이를 기준으로 돈도 차별해서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 과업의 달성도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차별 능률 급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일을 잘하면 많이 받고, 그죠? 달성도가 높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 그죠? 그만큼 차별해서, 그죠? 달성도에 따라서 보수도 차등 지급했다. 그럼 세 번째, 이 과학적 관리론에 따른 과학적 사무관리론에서도 어떻게 사무관리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 설정이 이루어지죠.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을 서식한다. 그죠? 서식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사무작업과 사무관리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게 했다. 이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사무실의 업무 배치도 보다 효율적으로. 그죠? 문서의 서식화 등 사무관리 발전에 기여한 점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왜? 인간에 대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작업자 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비공식 조직과 같은 사회적 요인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를 경시했고 마치 작업자를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했다. 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취급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뭐 어쩌라고요, 그죠? 돈 많이 벌면 되는 건데 어쨌든 결론입니다. 이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표준 작업량을 설정함으로써 정형화된 업무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표준 작업량을 바탕으로 차별 능률 급제를 시행하여 능률의 극대화를 이뤘다라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행정 업무의 혁신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봤지만 자, 첫 번째 개방형 문서 형식, 그죠? 개방형 문서 형식을 취했다. 그래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말한다. 첫 번째,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야 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이러한 요건을 갖춘 문서, 즉 개방형 문서 형식을 취했다. 전자문서 형태이고요. 그래서 문서 처리 원칙 자체도 자 5조에서 신설되었다. 그래서 개방형 문서 형식에 뭘 담아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핵심, 키워드 이런 말 중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요지가 뭡니까? 키워드잖아요. 키워드 문서 요지와 문서 요지가 키워드네요. 문서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아시겠죠? 문서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그 다음에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다시 하나 넣어놨고요. 어쨌든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41조에서 행정업무의 혁신의 업무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행정협업과제 발굴 수행 등 행정협업을 촉진. 그죠? 행정협업. 자, 행정업무 혁신은 행정업무 혁신의 대상이에요. 첫 번째, 행정협업과제 발굴 수행 등 행정협업을 촉진할 것.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절차와 간소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처리 자동화 등의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 업무 절차 개선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합리한 관행 타파, 구성원 간의 이해 소통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이죠. 자, 중요합니다.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업무 대상. 그 다음 네 번째, 공간에 대한 혁신이에요. 사무공간, 회의공간, 공간은 자, 사무공간, 회의공간이 있고 휴게공간, 민원공간이 있죠. 업무 공간의 혁신. 그 다음에 지식행정의 활성화.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1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협업을 촉진할 것. 자, 협업하고 있죠. 자, 행정협업.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키워드고요. 이걸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떠올립니다. 행정협업 촉진, 행정협업 과제 발굴 수행을 위해서 행정협업을 촉진할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거? 절차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시키면 되죠. 네. 그래서 업무 절차의 개선. 그 다음에 이 조직이죠, 조직 문화,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구성원 간의 어떤 이해 소통을 위한 조직 문화의 개선. 업무 공간에 대한 혁신이에요. 지식 행정을 활성화할 것. 외웁시다. 행정 업무 혁신에 대한 업무 대상 5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작은 쟁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행정업무 혁신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애 업무죠.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사항을 점검해라. 그 다음에 누구를 임명해라? 혁신 책임관을 임명하라. 혁신 책임관을. 근데 이 혁신 책임관은 그 직위가 소속 기획조정실장에 준하는 공무원입니다. 그죠? 행정기관의 혁신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총괄하는 업무 뭐가 있죠? 여기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책임관은 행정 업무 혁신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첫 번째, 행정 업무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을 총괄한다. 해당 행정기관 행정 업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을 총괄한다. 그 다음, 행정 정보 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그러니까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와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리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효율적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 절차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비 개선 업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해당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업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과 운영입니다. 그죠?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죠?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미국 대선에서 지금 이 사람 있죠? 저는 항상 혁신 책임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죠? 트럼프가 이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갑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천억인데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만들어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부서를 하나 만드는데 정부 효율부라는 부서를 만듭니다. 영어로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했어요. 지금 내정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뭐 하냐? 이런 업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료주의를 타파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뭐 하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그 미국 공무원분들의 숫자를 50%를 fire 하겠다. 우리나라는 정년이 보장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나 봐요. 공무원도 막 자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을 인적 구성을 재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50% 삭감. 그다음 뭐 하죠?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가죠. 그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그럼 전기 자동차의 최근의 화두가 뭐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그럼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막고 있죠? 행정 규제가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료주의도 타파하고 규제 개혁을 하자 이겁니다.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힘입어서 굉장히 어떤 기존에 있었던 관행도 타파하고 조직 문화도 물론 뭐 유명하잖아요. 원래 트위터 인수하면서 직원들 막 해고하고 그런 식으로 미국 공무원들도 막 해고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해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궁극적으로 뭐 하겠죠? 트럼프도 기업가 출신, 얘도 일론 머스크도 기업가 출신,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무슨 코인이죠? 그 개 그림이 있는 그 도지코인인가요? 근데 도지코인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런 혁신적인 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약간의 우려도 됩니다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둘 다 예측 불가한 사람이잖아요. 이 둘이 만나서 대체 어떤 시너지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게 별로 모르겠어요. 뚜껑 열어봐야 돼요. 근데 굉장히 조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라는 수장을 맡게 됐다. 그래서 혁신 책임관 생각하시면서 일론 머스크를 한번 떠올려 봐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혁신 책임관은 뭐 한다고요? 행정 업무 혁신 과제를 발굴해낸다. 그리고 그 수행을 총괄한다. 그죠? 그리고 행정 정보 시스템, 행정 정보 시스템과 다른 행정 시스템, 다른 행정기관의 그 연계와 효율적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업무 절차와 관련 제도 등을 정비 개선한다. 그죠? 그다음에 협의, 다른 행정기관 협의, 조정, 그 다음에 협업 추진, 그다음에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업무 혁신 추진 체계, 행정기관 혁신 총괄하는 혁신 책임관을 임명한다. 혁신 책임관이 하는 업무 중요하다. 업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행정업무의 혁신을 수행,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말씀드렸죠? 행정업무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홍보까지 해야 된다. 그죠? 홍보까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뭐가 나왔다 그랬죠? 자, 공문서, 전자문서 서명, 전자문서 시스템, 그 다음에 정책 실명제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한숨부터 나올 수 있다. 이건 그냥 3조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개념을 설명하시오. 제가 생기초 때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 사무관리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개념은 진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개념만 알아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개념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3조 다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그 행정업무 규정 3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직접 쓰세요. 네. 최대한 쓰세요. 그리고 반영시켜 놓으세요. 우리 핵심 요약집에. 그래서 기출된 게 뭐죠? 공문서란 이걸 써야 돼요. 그대로. 공문서란 뭐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이 문서에는 그림, 그죠?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어쨌든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뭐 하는 거죠?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 접수한 모든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아시겠죠? 전자문서는 뭐다?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방형 문서 형식 나왔죠? 다음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개방형 문서란 뭐다?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기출될 수 있는 지문이다 이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기출됐고,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난다면 이 전자문서와 개방형 문서 형태, 개방형 문서 형식에 대한 그 요건, 전자문서의 형식, 개방형 문서가 갖춰야 될 형식의 요건 외워야 됩니다. 외웁시다. 자, 외웁시다. 눈으로 계속 발라야 돼요. 눈으로 계속 바른다. 나는 풀이다. 나는 풀이다. 눈으로 지금 바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배하듯이. 자, 그래야 뇌가 기억한다. 자, 3번. 문서과란, 자,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 배부,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문서를 분류, 배부, 보존하는 업무. 그 다음에 수신, 발신. 그죠? 공문서를 수신, 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을 말하고, 이 처리과라는 것은 그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랑 담당관을 말한다. 서명이란 것은 기한자와 검토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 전자문서는 또 제외됩니다. 공문서에 자필로
한글로 쓰는 거죠.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서명이다 라고 합니다. 한글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김똥개야. 김강아지. 김강아지라고 쓰면 안 돼요. 한글로 써야 돼요. 김똥개 이런 식으로. 이게 서명입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비유가 조금 그랬네요.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6번과 7번을 비교하자. 전자 이미지 서명과 전자 문자 서명 비교해야 된다. 왜? 비슷하잖아. 네. 근데 뭐가 다른지 보세요.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발신명의인이 뭐하는 사람이죠? 기한을 한 사람 혹은 기한을 명한 자가 발신명의인이죠. 그래서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발신명의인은 기한자가 아니죠. 그죠? 발의자가 라는 거죠. 발신명의인이. 네. 저 기검, 협결,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거. 나는 김똥개다. 이거를 캡처하는 거. 이게 전자 이미지 서명이에요. 캡처해서 쓰는 거. 이미지로. 전자 이미지 서명이다. 그러면 전자 문자 서명. 이게 기출됐죠? 전자 문자 서명이랑 전자 이미지 서명을 헷갈리면은 이걸 쓰면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은 똑같아요. 전자 문자 서명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 문서상에 다른 거 여기죠?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입니다. 네. 자동 생성되게끔 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이건 내가 쓴 거를 이미지로 캡처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서명란에 알아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게 나오죠? 김똥개.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자동 생성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전자적인 문자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없어졌어요. 떠올려보자 이겁니다. 자, 다시요. 전자 이미지 서명이란 뭐다? 전자 이미지 서명이란 뭐다? 자, 떠올려 봅니다. 기억 안 나죠? 이게 현실이에요. 방금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현실이다. 다시 한번. 전자 이미지 서명이란 기검, 협결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의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자문서상의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전자 이미지 서명이고요. 전자 문자 서명이란 뭐다? 날라갔죠? 다시. 전자 문자 서명이란 뭐다? 헷갈리죠? 다시 볼게요. 이게 현실입니다.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어떻게? 자동으로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어디에?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거. 전자문서상에 자동으로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전자 문자 서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 이미지 서명과 전자 문자 서명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이요. 행정 전자 서명이란 것도 나올 수 있다.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자, 이거 중요하겠죠?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그죠? 여기까지 외우면 되겠죠? 전자정보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을 행정전자서명이라고 한다. 역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문자서명이랑 그 다음에 행정전자서명 나올 수 있어요. 혹은 전자이미지 서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정부 전자정보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을 말한다. 좋습니다. 전자이미지 관인이란 관인의 인형. 인형이 뭐다? 도장을 찍은 모양이다. 그죠? hackers. 뭐 HK? 그죠? hackers. 이런 식으로요. 관인의 인형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로 형태로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전자문서 시스템 나왔죠? 전자문서 시스템 뭐라 그랬죠? 문서의 처리 절차. 문서의 처리 절차는 뭐부터 시작한다? 기한부터. 기한, 검토, 협조, 결제까지. 그러면 등록 이루어지겠죠? 문서의 등록.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문서가 시행되겠죠. 시행. 외부로 발신하는 거. 홈페이지나 공고하는 게 시행이죠. 자, 이 순서대로 보면 돼요.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 그 다음에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까지. 우리가 좀 다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한,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까지는 좀 써줘야 되는 게 좋아요. 등을 여기서 좀 끊어줘도 뒤에는 기억이 안 나.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등, 활용 등 나오죠. 등.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가 어떻게?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문서 처리의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두 가지 카드죠. 과제관리 카드와 문서관리 카드 등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말하고요. 12번 행정정보 시스템 중요해 보입니다. 녹색으로 제가 약간 강조를 줬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이거 두 문자 따야 돼요. 생산, 수집, 가공까지요. 생수가 끊고 저장, 검색, 저검제. 그죠? 세 개씩 끊어야 돼요. 저장, 검색, 제공. 그 다음에 송신, 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 자, 행정정보 시스템이란 뭐다? 그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수가 생산, 수집, 가공. 생수가. 그 다음에 저검제, 저장, 검색, 제공. 송수신은 기억나죠? 송신, 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행정정보 시스템 다시 한번. 행정정보 시스템이란 뭐라 그랬죠? 한 5초만 생각해 볼게요. 자, 행정정보 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 써야 됩니다. 우리 백지에 써야 돼요. 그죠? 아이고, 쏘리. 저검제네요, 쏘리. 생수가 저검제. 그 다음에 활. 그죠? 이렇게. 그래서 행정정보 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한 시스템. 생수가 저검제, 활. 자, 정보통신망이란 건 뭐죠? 정보통신기업 사업법 2조 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기용 기술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정책 실명제로 나왔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뭐까지? 의견까지.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정책 실명제다. 뭘 위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실명뿐만 아니라 의견까지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좀 더 봐야겠죠? 그럼 다음에 공문서의 개념. 자, 공문서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공문서의 개념만 나왔지만 개념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문서의 기능, 그 다음에 문서 처리 원칙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문서라는 것은, 특히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행정기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문서에는 뭐가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글자, 그죠? 글자. 그 다음에 글자라고 표현하기보다 문자, 기호, 뭐 숫자 등을 활용해서 종이 등과 같은 매체에 기록, 표기하는 게 바로 문서다 이겁니다. 문서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문서죠. 공문서는 자,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해서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문서. 그리고 그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한다. 그죠? 공문서에는 법규, 지시, 공고,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 문서가 있다. 공문서의 종류 뒤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뒤에서. 자, 그 다음에 공문서의 종류가 2023년 나왔고, 그러면 이번 일반적으로 문서 왜 필요하냐 이거죠. 업무 처리가 곤란해. 왜? 너무 말이 많아. 그잖아요? 너무 많이 많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필연적으로? 내용이 복잡해. 그럼 당연히 적어야겠죠. 내용이 복잡하거나 단순하게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좀 부족해. 불충분해. 이럴 때 문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증거로서의 어떤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자,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그죠? 증거로 남겨야 된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통일부 장관님이에요. 통일부 장관님이 어디 가서 말씀을 했어.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은 뭘 해야 된다? 다 받아 적습니다. 왜? 단순한 사인이 아니잖아요. 장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장관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증거로서 남겨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절차상 업무 처리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겠죠? 형식적으로나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보존하듯이, 그죠? 업무 처리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다. 너무 당연하지만, 자, 문서의 기능도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서의 기능, 자,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화하는 기능이 대표적이죠. 그리죠? 자, 구체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 퍼 나르는 거죠? 퍼 나르기. 요거 아이콘 퍼 나르고 있잖아요. 그죠? 나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해 준다. 의사의 보존입니다. 의사의 보존. 그죠? 문서화해서, 그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가치가 생기죠?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생긴다. 그죠? 문서는 도표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죠? 사진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이미지로서 보관하고 있을 때 보다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제공. 그죠? 자료 제공. 그래서 자료 제공, 뭐 참고 자료 내지 증거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행정 활동의 지원과 촉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기한과 결제와 협조 과정, 그 결제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직 내외의 업무 처리를 다 알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정보의 순환 기능까지. 그럼으로써 업무의 연결과 조정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의 기능이었고요. 자,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문서의 기능 5가지를 기억하자. 자, 도안에 뭔가 그 구체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구체화하는 거고요. 의사의 구체화. 그 다음에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누구한테? 타인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 그죠? 그 다음 뭐죠? 세 번째, 의사를 보존하네요. 보존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거 뭐다? 검색 기능. 자료 제공이죠. 자료 제공. 자,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업무의 연결 조정이네요. 업무에 연결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문서의 기한 결제 협조 과정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와 정보 순환의 기능을 갖는다. 자, 문서 처리 기능은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제 행정 문서의 혁신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문서 처리는 원칙, 행정기관장은 문서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 시스템,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상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처리 절차라는 거 말씀드렸죠? 문서 처리 절차라는 건 기한,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이요.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을 문서 처리 절차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문서 처리 절차를 문서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자적 처리 원칙입니다. 그 기준은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서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하고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다양한 장치 기억하자. PC, 노트북 뭐 이런 것들,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 자, 문서 처리 원칙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되고 적법 처리, 전자적 처리입니다. 당연히 효율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서 처리해야겠죠? 그 다음에 직무범위 내의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적법하게 처리하라. 그 다음에 전자처리요. 업무관리 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자. 네, 까지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가 뭘까요? 공문서. 자, 공문서 종류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